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겠다고 대책들을 쏟아놨죠. 집값 잡기에 나섰습니다만 여전히 서울의 집값은 정부 대책과 무관하게 더 오른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쏟아진 정책들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지난 1년간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보고 또 부동산 시장 교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갭 투자가 정말 원인이었는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남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성을 바꿔서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산업정책연구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파리 대책 이후에 1년을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네네. 예.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과연 정부가 그때 당시에 원인으로 지목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가? 네. 혹시 원인을 잘못 진단한 건 아니었는가? 네. 이런 것들을 갖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파리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먼저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파리 대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방법으로는 이제 대출을 억제하는 것. 예. 그다음에 수요를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를 강화해서 어떤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해서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썼고요. LTV DTI로 하는 이제 대출을 좀 억제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정책으로 썼던 것이죠. 그래서 1년을 좀 돌아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좀 가격이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시 최근에 와서 조금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한 4개월, 5개월, 그러니까 1년 중에 전반기 반년 동안은 올랐었고요. 그 이후에 좀 한 4개월 정도 좀 그 하락했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다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안정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추세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안정이 되긴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국 서울 그리고 지방으로 나눠봤을 때 굉장한 양극화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핀셋 규제를 하는 것 부분도 있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남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하락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양극화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그 원인을 잘못 짚었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잡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럼 그 투기 수요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갭 투자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사실상 집값은 올랐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또 그 다주택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양극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자 다주택자들은 전혀 집들을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다주택자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잘못된 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갭 투자가 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다 또는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집값이 지금보다 2배가 올라간다고 해서 갭 투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또 하락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파리 대책을 낼 때부터 이런 그 투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장이 교란하는 원인이다라고 봤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근데 그 투기의 원인이 갭 투자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놓친 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대는 그러니까 그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규정을 좀 잘못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금의 흐름이고 시장의 흐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흐르는 것처럼 어떤 정책을 내면 그 정책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단 자체는 제가 보기엔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 그런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아니고 결국은 자금의 흐름, 그다음에
어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압박, 예.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투기 세력 또는 그러니까 예. 교수님,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예. 돈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기업이나 이런 생산활동에 쓰지 않고 네.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줄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네. 그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원인이라는 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밝혀진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네. 부동산 투기를 계속 하니까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고 네. 시장은 점점 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시장은 과열되고 네.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없어서 더 못 사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은 가격이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투자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생기면 예. 그걸 세금으로 걷어서 그러니까요. 이 세금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급격하게 오르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예. 이것에 정부가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하.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구위원님께서 보시면 그럼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시적인 성과를 뭐 절반의 성공이라는 뭐 정도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절반의 성공. 예, 절반. 왜냐하면은 가장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리 대책이 나올 때 기본적인 목표는 이제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네. 실수요자들, 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한 어떤 그런 쪽에 목표에 매진하겠다. 네. 이런 측면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렇죠. 그 부분이 핵심적인 결론이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 사실은 가격 부분이 안정되었느냐 이렇게 평가해 본다면 지방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세였지만 지금 파리 대책 이후의 1년과 그 이전의 1년을 돌이켜 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이전에 예를 들어 한 4% 정도 이상의 상승을 가져왔다면 파리 대책의 강도 높은 규제 장치가 작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대책 이후에 약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5%, 6% 그리고 지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거부감이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6% 내지 7%의 상승률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 안정을 달성했다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거기에 후한 점수를 주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좀 더 본격적으로 이 갭 투자를 잡은 부분의 성과를 집중해서 보자고요. 예. 일단 대출을 받지 않으면 주택을 갭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주택을 살 수 없거나 네. 똘똘한 한 채만 남겨놓게 됐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들은 네. 존재하고 더 많아지고 있고 네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갭 투자 혹은 다주택자들이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을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화랑의 기본적인 원인 자체가 네. 일단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 자체는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갭 투자나 이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던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시중에 어쨌든 그러한 서민들 혹은 그런 분만 아니라 사실은 자산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동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동자금은 정부가 대출 규제나 이런 것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대출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 부동자금이 예를 들어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던 규모가 350조에서 400조였습니다. 예. 그런데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시중의 부동자금은 약 1,100조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예. 공교롭게도 예.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사내 유보금이 네. 올라가는 규모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렇죠. 그런 퍼센테이지로 같이 올라가요. 네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예. 좀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자금을 정부가 많은 대책들을 통해 아까 지금 우리 교수님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파리 대책 쪽에서 규제를 통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재건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반 청약 시장도 그렇고 분양시가도 그렇고 다 규제를 하고 과열지구에 다 규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제개혁도 지금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거나 그 자금들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조치는 전무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만을 힘들게 만들었을 뿐이고 예. 외관상 많이 북치고 장구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제대로 된 잔치가 아닌 상황이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평가를 할 때 정말 그 잔치에 참여됐던 많은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즐거웠느냐. 제가 볼 때 지금 체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언짢은 뭔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굉장히 불쾌한.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론적으로 갭 투자가 왜 발생한지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네. 우리가 그래픽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좀 우리가 작가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자,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 매매가가 3억이고 전세가가 2억 5천이라고 할 때 그 사이에 5천만 원 정도의 자기 자본만 있으면 3억짜리를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세 2억 5천에 3억짜리 집을 앉아놓고 있다가 부동산이 지금 이번 1년 동안에도 강남에서는 7% 올렸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연이율은 3점 몇 %잖아요. 지금 대출.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돈만큼은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갭 투자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근본 원인을 예. 첫 번째는 금리가 낮다는 것에도 찾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그분보다 더한 게 뭐냐면 예. 저는 첫 번째로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예. 지금 그래픽에서 보신 것처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러니까 5천만 원만 투자해서 혹시 나중에 5천만 원이 오르면 내가 그냥 100%의 수익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100%예요. 예. 예. 거기다가 또 하나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면 네.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건 당연한 당연한 것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갭 투자를 해결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전세가와 주택 가격 간의 차이에 의해서 갭 투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의 해결책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은 없다. 예.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이득에 대한 세금의 환수. 그러니까요. 이렇게밖에는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사실 그 세금을 통해서 무주택자라든가 서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재원들을 마련한다면 그렇죠. 오히려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 그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 절반의 성공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이 전세가를 떨어뜨렸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매매가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네네네. 근데 전세가를 떨어뜨려 놨더니 갭 투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깡통 전세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역전세난의 일환으로 그렇죠. 지금 그도 이제 정부가 스스로의 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다 초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전세가가 떨어지는 원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결국은 15년도, 16년도에 그 공급을 착공에 들어갔던 물량들이 준공이 되면서 입주 물량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지방에서부터 있죠.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해서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의 효과인지 여부는 사실은 좀 모호한 상태죠.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예.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예. 그래서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사라졌죠. 예. 그런데도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뭐 굳이 따지자면 서울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는 예. 서울과 인접 신도시.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의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세가율도 떨어지고 뭐 주택 집값도 가격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뭐 같이 다 폭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기되고 있는데요. 서울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사실은 주택 가격에 이제 이미 자기가 주택을 살려고 준비했던 분들도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대책 등을 통해서 우리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공언했기 때문에 네. 그걸 믿고 기다렸던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차는 출발해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최근에 와서 전세난이 일부 완화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주택을 구입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당분간 정부의 또 다른 약속들을 믿고 좀 기다려보자고 하는 분들이 전세가는 낮으니까 일단 전세로 머물면서 또 다른 주택의 구입 기회를 노려보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계속해서 악순환 내지는 주택 구입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갭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갭 투자는 물론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이고 다주택자는 지금 정부의 정책의 타겟이긴 한데 상당 부분에 또 그 저렴한 어떤 그 주택에 있어서 그 차익을 가지고 투자했던 분들 중에는 청년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기 아까 우리 표에서도 나오다시피 5천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나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수익을 단기간 내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보니까 갭 투자자 상당 부분 중에는 사회 초년생이나 한 30대의 어떤 그런 젊은 층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많죠, 사실은. 지금 사실은 이제 자산 가치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적어지고 금리 부분도 우리가 아직 금리 인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금리 기조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조달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다 보니 장사를 많이 하면서 예대 마진만 남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또 부담은 또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전세가율 자체도 또 이전보다 고공행진할 때보다는 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3중, 4중으로 지금 위기가 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왜냐하면 자본이 되게 취약해요. 그런 분들은 자본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것은 또 다른 역전세난 등으로 또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분석을 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한 85%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갭 투자한 사람들의 그다음에 약 한 7%, 8%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지금 만약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 전세가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폭락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네, 전세값도 지금 최근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 2주, 3주부터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교수님 문제는 15%요. 이 15%의 집주인들이 이제 금리는 사실상 정부가 금리를 자꾸 그러니까 금리가 아니라 대출을 댄다고 하니까 은행이 장사를 하면서 예대 마진을 높여서 실제로 대출 금리를 높여서 이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득이 엄청나가지고 막 지금 상여금 잔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부담이 생겨버린 정말 자본이 취약한 갭 투자자들이 15%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한테서 전세를 얻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전세를 팔고 이제 집을 사려고 그러는데 전세값 못 주겠어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아예 이 집을 갖다가 당신이 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이 피는 어떻게 막습니까? 15%라도 상당하거든요, 이 사람들. 네, 15%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약 한 7% 정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 5% 정도는 항상 시장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런 집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은 아주 재수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교수님 보시는 겁니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좀 그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역전세,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 다 역전세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보다 반환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 텐데 제가 서울의 경우를 좀 찾아봤더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는 별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될 터이니까요. 그래서 잠실이나 송파의 잠실이나 또는 좀 명일동 같은데 이제 역전세가 발생한 과거의 기록들이 있는데 최장 한 1년, 그다음에 한 8개월 요 사이에서 다시 전세가가 회복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해서 별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있으니 이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과거에는 사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3건 많았다고 하는데도 근데 지금 올해는 1분기에 지금 70건에 해당되거든요. 70건. 그죠? 1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금액도 지금 138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에 자료에 잡히지 않은 현장에 있어서의 그 구체적인 분쟁 사례나 이런 건 대단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은 문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올해 1분기에 경매 시장에 나와 있는 건수, 물건을 보면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제일 많이 늘은 곳이 부울경이고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도 한 1% 정도 줄었고. 그러니까 그쪽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권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줄었는데 지역이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려되는 그 비익빈 분익부. 부익부 그 현상들은 강화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결국은 사는 거죠. 거기. 아니요.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 받아서 경매를 해서 보증금을 환수하는 거고 이게 법률상 원칙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합의하고 사고 뭐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이제 물론 제가 본 게 자료가 1분기니까 아직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겠지만 다행이다 싶었어요, 좀.
좀 줄었다고 하는 게 근데 아마 2분기부터는 좀 늘어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일단 상당히 많은 수치들에 의한 얘기들인데 실제로 내가 그 입장을 당한다면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깡통 전세나 혹은 이 역전세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세입자 입장에서 살펴볼 예.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주택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10억짜리 부동산에 내가 5억을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 10억이니까 5억 받는 데는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경매까지 갔을 때, 약 한 10%, 20% 다운이 되잖아요. 경락가가. 시장 가격보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리고 내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확정일자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정확하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전세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집주인의 대출 금액도 다 감안해야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지인이 전세를 갖다 얻을 때 했더니 결과적으로 형은 나한테 지방으로 가란 얘기냐.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거 따져갖고 전세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역세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정부가 좀 나서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역전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보증금 내주고 정부가 경매를 하든 뭘 해갖고 돈을 갖다가 받아서 이걸 벌충하는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질서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뭐 강짜를 부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끌고 이렇게 되면은 약자 입장에 있는 분들은 상대방의 요구들을 다 들어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런 역전세 난 상황에서도 집주인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내 집을 차라리 사라라고 하는데 그냥 사라라고 하는 경우는 다행이고요. 시세보다 비싸게. 동탄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비싸게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절차에만 맡기기 좀 힘들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보증보험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입도 많이 하고 있어요. 통계 자료를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많은 또 사회 아까 말씀드렸죠.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경우에 전세를 얻으면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 1년마다 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심리적으로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전체 보증금 대비해서는 아주 적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많이 중간에 낮추고 했긴 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이런 말 그대로 생계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금 마련이나 아니면 그 기금 마련 등을 통한 어떤 수익을 충분히 활용해서 현재의 보증 수수료보다 더 보편화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훨씬 더 낮추는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그 보증보험의 수수료를 생각하면 그걸 연리로 따져보면 차라리 정말 아직까지도 확실히 돈을 올릴 것 같은 곳에 그냥 대출을 얻어갖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전세 보증금을 보증받기 위해서 내가 수백만 원을 또 그 돈을 내야 된다는 이런 현실이 모든 걸 전부 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만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책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서 이걸 변제해주고 반환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니까 임대인들은 올립니다. 그리고 들어와라. 안정적이니까 세입자들은 정부가 주니까 떼일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기금만 많다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넘긴 거죠. 보험을 들라고 하는 것은 그 비용 감당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계속 대책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짜 뭐 마지막이라고 하는 보유세 인상까지도 했는데도 또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저도 골똘히 해봤습니다. 이거 그럼 내가 당국자라면 국토부 장관이라면 나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뾰족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정책이 그럼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공시 가격을 그러니까 예. 상승시켜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논리에 부합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일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후분양제. 예. 근데 사실 후분양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 자금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그리고 뭐 집값이 올라가니까요. 또. 예. 거기다가 이제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일 지구를 더 지정해서 이제 거래를 조금 정지시키는, 좀 예. 줄이는 이런 효과, 그다음에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이런 것 등등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방과 수도권 또는 서울을 좀 정책을 이제는 좀 분리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왔을 때 핀셋 정책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방의 어려운 곳은 이제 조금 완화 또는 예. 심리적으로라도 예.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예. 네,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예. 조금 더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예. 크게 대책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중에 유동 자금을 좀 얻다가 이렇게 확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죠. 만들어지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정부가 굳이 지금 서울을 갖다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하기보다는 네. 저는 이 시점에서 아마 지금 너무나 강도 높은 우리 파리 대책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 몇 가지 지금 언급하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정부가 빨리 우리가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통해서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또 공적주택에 대한 공급도 많이 약속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 분명히 보여줬으면. 제시를 함으로써 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욱더 좀 힘들겠지만 지금 시기에 있어서 주변의 가격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꿈에 내 주택 마련 혹은 내 주거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좀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빨리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시장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네. 그 도시재생 정책은 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는 틀림없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첫 번째는 자금이 많이 들어요. 예. 두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 밀고 새로 지으면 금방 뚝딱 합니다. 2년, 3년이면. 근데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현재의 어떤 특징을 살리면서 주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편안한 예, 예. 행복감을 주는 이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이것을 더 자금을 또 많이 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부동산 대책 1년을 진단해 봤는데요. 절반의 성공이라면 그 절반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빨리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남훈 교수님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의 두성 교수님 연구위원 모시고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